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6차 시의 독서 코칭을 맡은 전옥경 강사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강의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되어서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과 또 준비한 그런 발문지라든지 이런 토론 자료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후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책은 기욤 미쇼의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우 스릴 있는 책인데요. 절필선언과 함께 보몽섬에서 집거하는 유명한 작가 네이선 파울스의 수수께끼 같은 삶과 18년 전에 미궁에 빠진 베르네유 가족의 일가족 살해사건의 비밀을 다루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책인데요. 여기 악마적 반전이 온다 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 끝까지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스릴러 있고 또 추리소설 같은 좀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가의 어떤 묘사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재밌는 책이었고, 이 책을 보면서 책이 참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절정을 향해서 긴장감을 점점 고조해 가는 그런 구성이 참 돋보이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요, 맨 처음에 이렇게 표지가 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각도도 그렇고요. 여자의 모습이 있는데 조금 내용 푸른 표지와 함께 무서운 좀 느낌이 나고, 안에는 반대로 또 시뻘건 피 같은 색이 있죠. 저자 소개가 이렇게 책날개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라는 짐작이 조금 내지가 되는데, 이게 청록색과 보색이라서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책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필기체 글씨가 나오고요. 이 깃털펜으로 그린 좀 뭔가 앤틱한 느낌의 그런 표시가 되어 있죠. 일러스트가 나탕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수분만전인데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저 이 책 보고 이게 뭔 얘기일까? 무슨 살아남기 위해서 얘기를 들려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했는데요. 작가가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시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이 책에 나오는 이 작가는 여기 나오는 주인 레이선이죠. 레이선은 정말 살아남으려면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어요. 안 그러면 죽을 판이었는데, 레이선은 그 자기를 죽이러 온 마틸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서 자신이 그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스포를 한 셈이지만 이미 다 이 책을 읽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스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움베르토 에코의 이야기 인용구가 사실은 이야기 전체의 하나의 암시적인 것임을 맨 나중에야 책장을 덮은 다음에 다시 편 다음에 알게 돼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나침반도 있고요. 어떤 지도가 많이 있죠. 세계 지도.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지 모를 만큼 아주 독특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섬이 등장합니다. 이 섬은 실존하는 섬인 줄 알았더니 이야기를 잘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군요. 여러 실존하는 섬의 형태에서 이 가공한 섬을 세팅을 했어요. 상상을 해서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하나의 섬을
이런 형태로 세팅을 한 건데요. 우리가 지리적인 용어를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섬의 위치는 지중해에 속한 아주 쾌청하고 그런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곳곳에 그런 지중해성의 기후를 나타내는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맑고 건조하고 또 이렇게 햇살이 잘 비치는 그 포도 같은 것이 재배가 잘 되는 그런 이제 지중해의 어떤 기후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따라서는 그 미스트랄이라는 아주 강한 우리 같으면 하나의 태풍 같은 거예요. 국지성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불어서 음침하고 무서운 공간이 된 어떤 이 섬의 두 얼굴이죠. 그 두 얼굴을 계절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지리적인 용어가 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라 크로아 디쉬드라는 곳인데 이거는 바로 그 주인공인 레이선이 살고 있는 네이선이죠. 네이선의 그 집이에요. 집인데 그 집이 아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사프라니의 곳이라는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 용어로 볼 때 곳이라는 곳은 그런 장소는 어떤 바다를 향해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지형을 말합니다. 뾰족하게 우리가 그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그 포항에 가면 해맞이를 하는 그 토끼 꼬리처럼 생긴 곳, 뭐 호랑이 꼬리라고 그러죠. 호미곶이 있는데 그 곳이 바로 그건데 뭐 이게 우리나라 용어는 아니고요. 원래 그 코드라고 해서요. 그 외국어로는 코드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발음을 해서 곳이 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만이 있죠. 만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안으로 육지 안으로 이렇게 바다가 들어와 있는 곳을 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포항 얘기 나온 김에 그 포항에서 홈이고 바로 옆에가 영일만이에요. 영일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 그렇고 이렇게 해변으로 해서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해변을 비치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여기 보면 한 서너 군데 비치가 이제 존재합니다. 이런 곳은 이제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모래가 쌓여서 생성되겠죠. 보통 이런 만 부분에다가 이렇게 항구를 만들곤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반도가 나오네요. 세인트 소피 반도가 나오는데 반도하고 그 곳의 좀 차이라면요. 반도는 좀 더 이렇게 반쪽 섬이다 해서 그 지형적으로 볼 때 바다로 나와 있는데 뾰족하지 않아요. 좀 뾰족하지 않죠. 그죠?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반도는 이렇게 좁은 면적이나 큰 면적에 다 쓰는 것 같아요.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발칸 반도, 이태리 반도, 한반도 다 보면 덩치가 되게 큰 면적도 있고 좁은 면적도 있는데 이렇게 섬에 있는 작은 이렇게 나와 있는 곳도 반도라고도 하나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섬은 하나의 가공된 섬이라는 것 보시고 이 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많은 순서들은 제가 그 다음 영상에 그러니까 넘겨서 보겠습니다. 사건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전체적인 사건이 있고요. 자, 첫 번째 그 주인공이라고 관찰자 입장인 라파엘라죠. 예, 라파엘라가 이 섬에 오게 된 사건. 그 다음 과정이 라파엘과 네이선이 만나는 사건이죠. 네이선은 라파엘을 향해서 총을 겨눴어요. 처음 인연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세 번째 사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트리스타나 비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로 인해서 섬 전체가 그 감금되게 됩니다. 그 폐쇄가 되어서 배를 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마틸드와
네이슨이 만나는데요. 이때 아폴린 샤프이의 사건을 그 오래된 그 시간상자와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폴린과 샤프이, 그 아폴린 샤프이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 말이에요. 아폴린 샤프이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그림책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위즈너의 시간상자라는 그림책인데요. 글은 나오지 않고 그림으로만 마치 영상을 보여주듯이 만들어진 그런 그림책이에요. 모래밭 같은 내지를 지나서 보면 안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뭔가를 줍고 있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이 그리고 이제 내지 다음 장을 보시면 바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치 바닷가에서 주워 모았을 법한 그런 잡동사니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시간상자라는 그런 일러스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소락의 집게라고도 하죠. 아주 클로즈업한 상태로 그림이 아주 극사실 세밀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던 소년이 이제 소년의 모습을 비춰주지요. 소년은 소라게를 보는 게 심심해졌는지 바다를 바라보네요. 바다에서 뭐 새로운 게 없을까 하고 바라보는 듯한 눈초리예요. 소년은 물에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온통 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신기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소년이 물에서 떠밀려온 것을 발견하는데 그건 바로 수중 카메라였어요. 오랫동안 물에 있었나 봐요. 따개비가 붙어 있네요. 소년은 얼른 빨리 찍는 사진관으로 달려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필름을 현상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년의 두 눈은 아주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사진 속에 대체 어떤 장면이 있었길래 이렇게 놀란 걸까요? 책의 저작권상 가운데 나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진을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니 사진 안에 또 다른 사진이 있는 걸 소년은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참 신기하네. 소년은 들여다보다가 돋보기로 들여다보다가 정말 사진 안에 또 사진이 있고 마치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속에 거울이 계속 터널처럼 있는 것처럼 사진 속에 사진이 있는 것을 소년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하시죠? 소년은 더 자세히 확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배율 현미경을 가지고 사진을 차례차례 확대했어요. 사진이 해상도가 상당히 좋았나 봐요. 와, 드디어 흑백 사진을 찍던 시대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야, 정말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사진기지요. 이 사진기를 보고 소년은 생각했어. 나도 이 사진의 한 장면이 되어야겠어. 찰칵. 그리고 나서 소년은 사진기를 도로 물에 던졌어요. 이제 이 수중 카메라는 얼마나 많은 여행을 또다시 떠나게 될까요? 이 사진기가 어떻게 가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참 궁금하지요? 제가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을 읽으면서 이 테마가, 이 그림책이 아주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도 공감이 가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옛날에 그 병에다가 편지를 코르크마개로 담아서 보낸다든지 뭐 무인도에서 그런 소재가 아주 재밌게 많이 쓰는데 섬이나 바닷가를 주제로 한 그런 소설에서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지금 모인 분들께서 같이 이제 독서 코칭을 하시는데요. 소설에 지금 퀴즈를 먼저 한 5가지를 내보겠어요.
문제를 조금 정정하겠어요. 소설의 3요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외우는 것이 많을 때 쉽게 외우게 하시려고 좀 힌트를 주셨어요. 죽음은 인사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인사배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 그것은 소설의 3요소예요. 주제, 구성, 문체. 그리고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바로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1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장소는 1. 서점 2. 민박집 3. 라 크로아 디 쉬드. 어느 곳일까요? 이 섬이 그 소설을 배경으로 한 섬 전체가 나온 지도에 장소별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그런 작업을 아까 앞에서 해봤죠. 자, 이것을 보면 아주 바로 답을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소설의 내용을 생각해 보아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다 정답 확인하시죠?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 혹은 사람들과 만남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라 크로아 디 쉬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레이선인데 라파엘의 시각으로 레이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소설의 장치는 무엇인가요? 1번 관점, 2번 시점, 3번 화자. 여러분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점일까요? 시점일까요? 화자일까요? 우리는 소설을 마치 영화로 이렇게 보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을 영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소설의 구조와 어떤 희곡이나 시나리오의 구조가 구성 요소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다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눈에서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이야기를 관찰하고 혹은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끼는 그 통로, 보고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통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 마치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당황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화재 현장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마을이나 옆집에 불이 난 것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당사자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2인칭 시점은 없어요. 너로 시작되는 시점은 없으니까요. 나머지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마치 카메라 렌즈와 같이 CCTV와 같이 그렇게 그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나 인물들의 모습을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면 전지적인 신의 위치와 같이 작가가 모든 사건과 인물의
어떤 내부사항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런 관점을 이런 것들을 이쯤 설명했으면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바로 정답은 시점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소설처럼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또 있는 소설을 뭐라고 하나요? 1. 창문소설, 2. 박스소설, 3. 격자소설, 4. 심층소설. 정답은 격자소설입니다. 옛날에는 액자소설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격자소설이라는 것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골격을 구조적 특징으로 하는 소설로 화자가 자신이 목격했거나 연루된 사건 혹은 남에게 전해들은 사건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버멍섬은 실제 프랑스에 있는 섬이다.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라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소설이 얼마나 재밌는지 소설에서 일어나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은 사실일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영화 세트장처럼 현실 속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X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너무 리얼하게 써놓다 보니까 마치 진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죠? 네, 저도 그랬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라면 좀 이상하고요. 함께 나눌 이야기들인데요. 내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인가요? 그 책을 읽고 각자 그 책의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경험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나눠주면 좋겠고요. 작가의 삶을 아는 것은 그를 이해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작가에게 작품을 쓴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한지,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읽는 사람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요. 작가와 독자 사이에 맺을 수 있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관계는 글을 읽는 겁니다라고 레이선이 말했는데요.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토론거리를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그 부분을 보고서 서로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자료를 보시고 10가지 주제를 제가 드렸는데 함께 토론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첫 번째 자질은 우직한 엉덩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또 글을 쓴다는 것은 정신분열 상태를 요구하는 것, 즉 일상에 속한 동시에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삶과 생각을 단단하게 구조화해 주고요. 또 때로는 실존이라는 혼돈 속의 질서를 부여해 줍니다. 이런 경험을 또 해본 적이 있는지요? 책을 읽으면서 정리가 되고 그런 거 있죠?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층 더 열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함이 독서의 목적이라면 내가 책을 읽고 삶에 도움받았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요것들도 좀 문자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 세상에 진실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 진실은 존재하지만 늘 움직이는 거야. 진실은 늘 살아 움직이면서 변해. 그렇게 말한 그 네이선의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진실이 존재하지만 움직이고 늘 모습을 바꾼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정신분열 상태를 요구하는 것. 이 세상에 속한 동시에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주제로다 한번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특히나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 경우 작가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동시에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창작을 해오신 분들, 특히나 어떤 가상의 세계를 상상해서 만드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삶과 생각을 단단하게 구조해 주지, 때로는 실존이라는 혼동 속의 질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기 성찰형 글쓰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글을 쓰면서 특히 뭐 일기라든지 뭐 그런 것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과정들, 뭐 약간 메타인지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구조해 준다는 것들. 그래서 또 머리가 복잡할 때 글을 한번 쓰면서 정리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뭐 글쓰기 치유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작업들도 글을 쓰면서 이제 뭐 시창작, 시치유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해주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층 더 열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함이 독서의 목적이라면, 내가 책을 읽고 삶에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라고 되는데요.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어쩌면 독서를 하는 건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엄청 고민하고 오랫동안 두어도 안 풀리다가 그냥 지질대로 지쳐서 잠들고 나면 아침에 맑은 정신에서 신기하도록 그 지난밤 고민했던 문제들이 아주 쉽게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잠을 자면 현실 세계와 잠자는 세계에 우리 꿈나라를 갔다 온다고 그러죠. 꿈나라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데, 마치 소설 속의 이야기도, 책 속의 이야기도 그런 어떤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읽는 거죠. 재밌는 거는 책 자체가 그 주인공이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경험하기 전과 후를 나눠놓은 그런 형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런 현실 중에 하나가 구운몽을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김만중이 쓴 구운몽이라는 소설 보면 여기 보면 꿈속의 이야기라 목자가 들어있어요. 9사람이 꾼 꿈이라 이제 해서 구운몽도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주인공이 닥친 어떤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계기, 그런 기회가 되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마치 훔쳐보기라는 것처럼 그 이야기 속에 그런 격자소설 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작가는 가의 그 껍데기에 다시 한 번에 껍데기 바깥에 있는 그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다시 또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독자 반응 이론이라고 그래요. 작가가 어떻게 무엇을 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서 출판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작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있을 때는 본인의 것이지만 책으로 돼서 나왔을 때는 작가조차도 그 이야기에 어떤 관찰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관찰자가 되어서 그것을 존재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볼 때 독서를 하는 동안 사실 어쩌면은 가장 재미있는 놀이이자 어찌 보면 또 힘든 움직이지 않는 노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봐요. 독서라는 것이 사실 당장 뭐가 손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때로는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독서를 하지요. 그럴 때 독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참 누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책을 읽는다고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쌀이나 밥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에 어떤 삶의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그런 것이 어떤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독서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아주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 발짝 이렇게 거리를 두고 봄으로써 그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들을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뭐 그게 의도한 결과인지 아니면은 또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요. 예를 들면 김만중이라는 그 정치가 겸 작가가 구운몽이라는 작품 그리고 또 사시남전기라는 작품을 썼을 때 상당히 의도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속종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작품이 정말 숙종은 언젠가 그 작품을 읽다가 김만중이 죽은 다음이었지만 그 김만중이 글에 쓴 의도대로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원래 부인을 좀 멀리하고 이제 둘째 부인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장옥정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장혜빈. 장혜빈을 가까이 두었던 것들을 좀 후회하면서 다시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엄청나게 또 많은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어떤 생각의 문제인지 아니면 독서의 결과인지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 중에서 보면 이런 책이 준 영향이 많이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나 또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와 남북전쟁의 핵심이 되었던 우리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의 경우도 링컨 대통령이 읽던 그 책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그래요. 스토어 부인의 토마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고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주 작은 체구의 노파인 그 스토어 부인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요. 미국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 여기 계시군요 하면서 그 작은 몸집의 그 여성이 단지 어디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혼자서 글을 쓸 때 혼자서 조용히 쓰잖아요. 그 쓴 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그런 일이 되기도 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작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가 주는 어떤 역할도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어떤 운명적인 변화나 사건의 어떤 반전에서는 항상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독서가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실전적인 에너지를 가진 누군가에게 독서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책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그렇게 실천적인 사람으로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인지는 무엇이 먼저인지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글과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 영향이 서로 시기적절하게 맞았을 때 정말 엄청나게 큰 어떤 변화라든지 또 그런 일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학혁명 같은 경우도 동학혁명을 보고서 이제 그게 보통 우리가 천도교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돼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다산 정약용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운사의 어떤 그 불상의 배꼽에서 나왔다는 어떤 비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산 정약용의 그 글 중에서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500여 권이 넘는 글을 썼죠.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그 많은 작품들이 유배지에서 써졌는데요. 어쩌면 유배지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는 시간들은 사실상 그 작가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작가들은 정치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한다는 것은, 글을 쓴다는 건 대부분 다 정치인, 결국은 그 과거의 급제하에서 벼슬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작가인 동시에 다들 정치가였는데요. 그분들이 쓴 글들이라는 게 상당히 서로 간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로서 너무 눈부시게 활약을 하고 많이 돌아다닐 때는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남길 기회는 없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혹은 좀 좌천되거나 그렇게 해서 세력을 잃고 유배하는 중에 쓴 글들이 오히려 후대에 남아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또 그 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정말 중요한 거고 당대에 많은 빛을 보거나 많은 경제적인 혹은 그런 지위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지언정 글을 쓴 그 당시 그 글을 쓰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은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이득이 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잘 나가서 글을 쓸 수조차 없었던 많은 유명한 명필과 작가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많은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던 분들이 쓴 글과 또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당장에 이렇게 잘 풀려서 삶의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꼭 다 정답은 아니다. 때로는 조금 안 풀려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책을 읽기도 하고 혹은 글을 쓰기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예를 든 그 서포 김만중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작품들은 대부분 다 그 유배지에서 썼던 작품들입니다.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강제로 유배를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그 글 쓰는 사람들 어떤 좀 지적인 모든 사람이 요즘 물론 다 글을 쓸 수 있지만요. 좀 스스로에게 좀 그런 시간을 주면 좋겠다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옛날에 양반들은 유배를 가면 의식주가 해결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유배를 갈 수 없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감옥으로 유배를 가는 거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사실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작품을 하는데 매달리는 시간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전업 작가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유배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어쨌든 지나친 활동을 막아주는 그 반경 거리가 있어요. 그 유배지에서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무료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 마음을 펴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벽촌으로 보통 유배를 가니까 아우 글쓰기 너무 좋죠. 요즘 일부러라도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서 보필해주는 감시하면서 보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군인 사실은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일을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물론 집이 좋진 않죠. 집이 좋진 않지만 모든 소식이 오히려 끊어진 상태에서 일부러 작가들이 이렇게 막 암자에라도 가서 이렇게 글을 써야 될 판인데 옛날에는 유배지에서 자동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찌 보면 참 특혜를 입었다면 고문받고 이렇게 모든 삭탈관직된 상태에서 가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너무 좀 넌센스지만 그래도 작가로서의 환경으로는 그다지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를 유명한 작가가 아닌가, 당대에 영향을 미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혹은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유배를 보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길었네요, 길이. 자, 10번 문제 한번 나누고 그러면 아마 이번 화가 마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세상에 진실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 진실은 존재하지만 늘 움직이는 거야. 진실은 늘 살아 움직이면서 그 모습을 바꾸지. 네이슨의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진실이 존재하지만 늘 움직이고 모습을 바꾼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게 상대론이냐 절대론이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진실을 어떻게 부르냐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진실이 움직이고 모습이 바꾼다는 것이 마치 수필과 같아요. 수필이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의 형식, 소설의 형식이 있는데 수필은 형식이 없다. 무형식의 형식이다. 왜? 형식이 너무 많아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그런 건데요.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기보다는 형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죠. 다만 진실이 딱 고정되고 틀에 박히지 않는다는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실의 형태를 이렇게 바꾸지 못하면 잘못 각주구검의 형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주구검 아시죠? 옛날 고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갑자기 칼을 떨어 빠졌어요. 뭐 좀 멍 때리다가 빠졌나 봐요. 그럼 갑자기 옆에 거기 표시를 하더래요. 새겼어요. 뭐 칼도 없는데 뭐로 새겼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그러더니 한참 배가 떠나고 나서 배가 내릴 때가 되는데 내린 곳에서 그 새긴 위치 물에 퐁당 들어가더니 찾더라는 거예요. 칼을. 바보 같죠. 자기가 새긴 그 위치에 그 칼이 있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 배가 지나왔잖아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어느 땐가는 혹은 어떤 케이스에서 진실이었던 것도 상황과 시간이 변하면서 다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시대에서, 다른 시기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이 참 옳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면 굉장히 집착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엄마들이 자녀를 기를 때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큰아이를 기르면서 겪었던 경험이 모든 교육적인 것의 노하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하고 있으면서 이래서 잘 됐으면 작은아이한테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아이의 저항을 받거나 부딪히는데요. 참 큰아이와 작은아이 사이 세대 차이가 많지는 않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 다른 건데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하려는 그런 입장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물며 같은 엄마가 가장 가까운 유전자로 태어난 자신들의 그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두 자녀를 대하는 것도 그 첫 번째 진실이 두 번째 진실이 될 수 없는데 다른 건 어떨까요? 다른 것들도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요. 뭐 성경에도 보면 옛날에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노뱀을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달아서 모두 치료를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노뱀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잘못 활용이 돼요. 그것만 보면 될 줄 알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우상이라고 여겨져서 없애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때로는 그게 한때는 상당히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의 존재였는데 나중에는 참 오히려 파탄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된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흔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든 어떤 일상적인 문제든 간에 한번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항상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사고하시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있지만 진실의 형태는 바뀔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